알몸에 재킷 하나만 걸친 채 모텔 구석에 쓰러져 있는 남자. 그는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모텔에서 총을 맞고 알몸으로 사망한 이 남자. 킹 오브 소울이라 불렸던 전설의 뮤지션 샘 쿡입니다. 강간 미수범으로 추잡하게 생을 마감한 샘 쿡. 그의 죽음에 담긴 팝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1964년 12월 11일) LA 하시엔다라는 싸구려 모텔에 페라리 스포츠카가 멈춰섭니다. 혼자 모텔로 향하는 남자, 소울의 왕이라 추앙받던 스타 뮤지션 샘 쿡이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여자 한 명이 타고 있었죠. 조금 전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나온 젊은 아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LA의 식당에서 음악 관계자들과 술잔을 나누던 샘 쿡은 바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을 소개받습니다. 모텔 앞 페라리에 타고 있던 그 여성, 앨리사 보여였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새벽 1시에 함께 나이트클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간 것일까요? 샘 쿡은 33세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둥이였죠. 자정으로 훌쩍 넘긴 시간, 집이 아닌 나이트클럽으로 향하는 두 사람. 샘의 머릿속에는 이 여성과의 잠자리가 그려졌으리라 짐작됩니다. 나이트클럽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란이 발생합니다. 앨리사 보이어에게 반했다며 위협하는 남성들이 등장했고 샘 쿡은 다툼 끝에 이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샘 쿡은 아마 그녀와의 성공적인 로맨스를 확신했을 겁니다. 새벽 2시, 앨리사는 샘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의 시간은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죠. 샘 쿡은 그날 새벽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과 얽힌 두 여인의 진술을 통해서만 기록되어져 있죠. 먼저 그와 함께 모텔을 찾은 앨리사 보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샘은 앨리사의 부탁을 듣고 그녀를 차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샘은 집이 아닌 도로에 차를 세웠고 근처에 보이는 모텔에 들어갑니다. 앨리사는 차에 혼자 남아 있었죠. 모텔 사무실에는 버사 프랭클린이라는 여성 매니저가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샘이 체크인을 요청하자 투숙 명단 기록을 요청하죠. 얼굴이 잘 알려진 샘은 자신의 실명으로 체크인을 합니다. 차에 돌아온 샘은 앨리사를 데리고 뒷문을 통해 모텔방에 들어갑니다. 앨리사는 샘이 자신을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밀어 던졌다고 진술합니다. 강간을 당할 위기의 순간이었죠. 앨리사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샘을 설득했고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창문으로 도망치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욕실 창문은 막혀 있었습니다. 도주에 실패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앨리사. 샘도 알몸으로 씻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앨리사는 속옷만 입은 채 벗어놓은 옷들을 집어들고 모텔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근처 공중전화 박스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죠. 강간을 시도했던 샘 쿡. 극적으로 탈출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앨리사 보이어. 그렇다면 샘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총상을 당한 걸까요? 그에게 총을 쏜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모텔 매니저 버사 프랭클린.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샘은 당황합니다. 침대에 있어야 할 앨리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샘은 방에 남아있는 재킷 하나만 걸친 채 그녀를 찾아 방을 나옵니다. 샘은 모텔 사무실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 여자 어디 갔어? 라며 격분해서 닫힌 문을 부수었다는 게 버사 프랭클린의 진술입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여성 매니저와 마주한 샘 쿡. 말다툼이 이어졌고 화가 난 샘은 매니저와 몸싸움을 하기에 이릅니다. 샘과 함께 바닥을 뒹굴던 버사는 샘을 발로 차낸 뒤 빠르게 일어나 총을 집어듭니다. 빵, 빵, 빵. 샘은 바로 앞에서 세 발의 총을 맞은 뒤 쓰러지고 맙니다. 쓰러진 샘이 남긴 마지막 말은 Lady, you shot me 였다고 합니다. 버사는 빗자루를 집어들고 샘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샘 쿡은 이미 사망한 후였죠.
엘리사와 버사. 두 여인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후 법원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이들의 증언을 받아들이며 사건은 정당 방위에 의한 살인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던 샘 쿡, 흑인 인권 신장에도 힘을 쏟으며 모범적인 이미지로 사랑받았기에 그의 어이없는 죽음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지인들은 그의 시신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성 한 명과 몸싸움을 했다고 보기에 시신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었죠. 블루스의 여왕이라 불렸던 에타 제임스는 시신을 확인한 뒤 샘이 너무 심하게 맞아서 머리와 어깨가 거의 분리될 정도였고 손이 부러지고 코가 뭉개져 있었다며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여러 명에게 맞은 뒤 그 다음에 총에 맞아서 사망했다면서 수사 결과를 반박하게 되죠. 샘의 친구였던 무하마드 알리 역시 그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샘이 백인 뮤지션이었다면 수사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죠. 그들이 샘의 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던 걸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샘의 죽음에 관한 다른 이야기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다루어지는 샘 쿡의 죽음. 미국의 젊은이들은 아직도 샘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죽음을 추적합니다. 그만큼 그의 죽음에는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샘 쿡의 죽음이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샘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첫 번째 용의자는 샘의 아내 바바라 쿡입니다. 여자와 마약에 빠져 살았다는 샘 쿡. 샘의 외도가 있었고 바바라가 샘을 미워했다는 주장입니다. 샘 쿡이 사망 전까지 여성 바텐더와 내연 관계였다는 점도 아내의 분노를 사기 충분합니다. 심지어 샘의 장례식에 참석한 내연녀가 샘 쿡의 시계와 반지를 차고 있었다고 하니까 아내가 느꼈을 분노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음모가 신빙성을 갖는 건 바바라가 샘이 죽은 지 77일 만에 남편 샘 쿡의 백업 가수였던 바비 워맥과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새 남편 바비 워맥이 전 남편 샘 쿡의 정장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한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내연녀의 시계와 반지에 대한 복수였을까요? 만약 아내가 완벽한 알리바이로 남편을 청부살해했다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샘의 매니저 앨런 클라인입니다. 비틀즈, 롤링스톤즈, 애니멀스, 킹크스 등 브리티시 인베이션의 주역들을 맡았던 거물 음반 매니저였죠. 앨런 클라인은 1963년 샘 쿡의 매니저를 맡으면서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샘은 자신의 돈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며 앨런을 극찬하고 다녔고 그 결과 앨런은 비틀즈와 롤링스톤즈의 매니지먼트까지 맡으며 음악 산업계의 거물로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앨런 클라인은 음악사 최악의 매니저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뮤지션들의 저작권을 훔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 매니저였죠. 돈 문제로 비틀즈의 해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롤링스톤즈와의 금전 문제와 탈세 문제로 구속까지 되고 맙니다. 앨런은 자신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준 샘 쿡에게도 금전적으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샘 모르게 그의 저작권을 자신이 모두 갖는 계약을 진행했죠.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그의 살해 동기라는 주장입니다. 빠르게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으로 결론이 난 점 또한 의심을 삽니다. 돈과 힘을 가진 백인 매니저가 청부 살해 후 사건을 덮었을 것이라는 의심입니다. 그렇다면 샘 쿡의 죽음에 직접 관여된 엘리사 보이어와 버사 프랭클린은 이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충격적입니다. 먼저 엘리사 보이어, 그녀는 샘 쿡 사망 한 달 뒤 헐리우드에서 매춘 혐의로 체포됩니다. 1979년에는 남자친구를 죽여서 2급 살인으로 유죄를 받죠. 버사 프랭클린도 전과자였습니다. 특히 그녀가 일했던 그리고 샘이 사망했던 하시엔다 모텔은 시간당 3달러를 받고 매춘을 알선해주던 업소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의 죽음에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흑인의 스타일로 노래하며 백인들의 노여움을 샀던 엘비스의 영화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악한 매니저 밑에서 백인들의 감시를 받았던 동시대의 흑백 스타 엘비스와 샘 쿡. 샘 쿡의 추잡한 죽음이 1960년대를 살았던 흑인이었기에 조작되어진 계획된 살인이었을까요? 제 생각은 그럴 수도 있다입니다. 팝스토리 내냉이었습니다.